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밝혔습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2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또 핵무기와 그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정권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댄 코츠 국장은 북한이 지난 1년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으며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도발 행위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계속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2월 말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정연설을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 국정연설을 2월 5일 하는데 합의했다며 이날 의회에 와서 국정연설을 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을 받아들여 영광이라며 우리는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고 많은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9일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의장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이유로 연설을 연기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국정연설이란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 외교 안보와 경제 등 자신의 새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연설을 것으로 이는 TV로 중계됩니다. 세계 각국의 부정부패 정도를 보여주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가 28일 공개됐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날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부패가 적은 겁니다. 전체 순위를 보면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가 2위, 그리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71점을 얻어 전년보다 4점 하락했습니다. 투명성기구 관계자는 미국은 최고위층에서 윤리 규범이 무너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57점으로 전년보다 3점이 상승했으며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14점으로 전체 180개국가 중 176위에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야권의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전국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우스 대 베네수엘라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수익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의 이번 조치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재산을 더는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몽안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와 계열사를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8일 화웨이와 관련해 뉴욕주 법원에 13건, 워싱턴주 법원에 10건의 혐의로 각각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멍안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등에 대해 금융 송금 사기와 대일한 제재 위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 등에 제출한 소장에는 화웨이 차회사 2곳이 미국의 이동통신업체의 로봇 기술을 훔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다소 제한적인 장거리 미사일 관련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밟겠다는 의지와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 합의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보다 다소 제한적인 합의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There's some interesting discussion in the media about some sort of agreement on long-range missiles. 와일더 전 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잠정적 제안이자 신뢰 구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조치가 충분한지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 내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볼 때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미사일 관련 합의에서 멈춘다면 잘못이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ey're coming to that conclusion, yes. It doesn't have to be the United States doing things. One of the ideas that I think has merit is allowing...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 같은 과도적 합의가 모든 사안을 다루는 장기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북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로부터 미국이 사실상 북한과 뭔가 주고받는 상호주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I have heard and spoke with an administration official who has told me that that they are in fact de facto accepting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분명치 않다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여전히 북한이 미국보다 먼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조치들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 혹은 일부 제재의 완화를 꼽았습니다. The dismantlement of Yongbyon on the one hand and some movement either on normalization or on removal of some sanctions for the other side. 또한 이 같은 실질적 움직임과 더불어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며 가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대화 상대는 누군지, 이들이 어디서 만날지, 함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칠지 등에 관한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은 보통의 경우라면 실무회담에서 두 정상이 차후에 발표할 성명 문구를 정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ey should focus on a communique that agrees to set up a process of negotiation so that the U.S. and the DPRK can start 따라서 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치열하게 이어질 협상의 절차를 담은 공동성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평화 메커니즘, 제재 완화 등 오랜 협상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의 구체적 절차를 도출해내는 것도 실무회담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도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가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 동안 한 번의 조치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많은 단계와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이후 미신고 핵시설 폐쇄, 운반 수단에 대한 모종의 조치,
핵무기 감축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폐기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The plan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might start with dismantling Yongbyon, but that's only the first stage. Beyond that, you have to shut down and dismantle the undeclared. 그러면서 nuclear 미국과 facilities. 북한이 그와 같은 포괄적 계획에 대한 합의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이머 존 조정관은 북한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임명한 것은 비건 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보다 급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The appointment of Kim Hyok-chol, I don't think that's in any way a downgrading of Che's position. I think it's just the opposite.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promote her to a more senior.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는 최선희 부상의 급을 높이는 대신 비핵화 협상의 격을 떨어뜨린 셈으로 결국 비핵화 대화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그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일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아직 핵 목록과 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의 비핵화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상응 조치를 기대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비행금지구역과 해상 완충수역의 극적인 확대가 북한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을 감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지에 포함될 것인지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오토 원비어 소송의 판결문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거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미 법원 판결문을 반송시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약 5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문은 금요일은 25일 북한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배송을 담당한 국제우편 서비스 DHL은 28일 오전 10시 20분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배송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반송됐습니다. 이 우편물은 지난 16일 미 워싱턴 DC를 출발해 벌티모어와 오하이오, 홍콩을 거친 뒤 평양까지 도달했지만 최종 도착 지점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 발송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에는 원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고
법원 사무처는 이들 문서를 평양으로 송달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5억 113만 4,6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중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로 하월 판사는 원비어와 원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 5천만 달러씩 총 4억 5천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오토 원비어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 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숨졌습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원비어의 주치의 등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DHL을 통해 외무성으로 배달된 미 법원 문서를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의 판결문은 지난 2016년 법원 측에 최종 판결문을 북한 평양 소재 외무성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우편물은 외무성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얼마 후 법원은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같은 판결문을 외무성과 더불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보냈지만 우편물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또다시 통보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원비어 소송의 소장을 DHL을 통해 수신했었습니다. 당시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의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승선원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을 비롯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들 역시 DHL을 통해 평양 외무성에 배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이란 핵 문제보다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전망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성인 1,062명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협은 극단주의 무장그룹으로 나타났고 기후변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염병의 확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62%가, 공화당 지지자는 42%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올해 북한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적성 국가의 관계가 대체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9%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38%는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2%만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7월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 당시 조사에서는 40%가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 긍정적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셧다운과 러시아 스캔들 등 국내 현안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닝 컨설턴트와 함께 이달 18일과 22일 미 유권자 1,9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얼마나 많은 뉴스를 접했느냐는 질문에 15%만이 많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2%는 조금이라고 답했고 전혀 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로 나타났습니다. 미 유권자들이 이 기간 가장 관심을 보인 뉴스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였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의 대치로 지난 25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 동안 부분 폐쇄됐습니다. 셧다운 관련 뉴스를 많이 접했다는 응답자는 52%였고 조금 접했다는 응답도 30%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한 유권자는 28%, 조금 봤다는 응답자는 33%, 전혀 보지 않았다는 비율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를 미국의 주요 안보 현안으로 여기는 시각도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이 지난 8일과 9일 미 유권자 1000명에게 최근 북한이 미국의 중대 국가안보 이익인가라는 질문에 5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9%는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라스무센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3월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북한 문제를 미국의 중대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미북 실무 협상 장소를 제공한 스웨덴 정부가 북한과의 만남을 계속 주선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며 다양한 방식의 회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전문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의 버스터 미로 대변인은 28일 최근 스톡홀름 인근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과 스웨덴의 중재 역할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다며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약속은 장기적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다양한 방식의 만남을 촉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형식은 앞으로 정치, 외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웨덴 언론은 오는 봄쯤 스웨덴에서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 회담 당사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형식의 회의가 계획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로 대변인은 지난해 이루어진 북한과의 긍정적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같은 정치적, 외교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스웨덴 정부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법 마련을 위한 장기적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과 미국, 한국, 북한 대표단이 참석해 신뢰 구축과 경제개발, 장기적 접촉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유일한 서방 국가로 지난 1973년 이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 이후 북한의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모두 11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뿐 아니라 상대 선박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 선박 안산 1호가 다른 소형 선박과 맞댄 상태로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 행위인 선박 간 환적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한 지난해 1월 이후 11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8일 포착한 한 건을 포함해 작년 1월 이후 일본은 환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1건의 행위를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유관국들에게 관심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유류 제품에 대한 북한 반입이 크게 줄어들자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유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 역시 환적 근절을 위해 미국과 관련국들이 주일 미군 가네다 기지를 거점으로 항공기와 함정을 파견했다며 이런 노력들로 인해 북한 선박뿐 아니라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국적의 선박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적을 하는 선박들이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어 환적 행위를 완전히 방지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본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즉각 환적을 통한 석유 정제품의 대북 공급을 중단하도록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함정 등을 파견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직간접적으로 단속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입니다. 호주는 지난해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한 이후 같은 해 9월 오리온 2대를 추가로 파견하고 23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해상 초계기 등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냈으며 영국도 호위함과 상륙함 여러 척을 파견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사회 노력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협조 체제를 지원하고 불법 활동을 탐지하고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노력은 바다 바깥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부는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를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정부와 함께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42척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해상 단속 대신 불법 환적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코티호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3척을 1년 넘게 억류하는 등 간접적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들의 불법 행위를 포착해 한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VOA에 3척의 선박 모두 한국에 억류 중이며 선박의 억류 해제와 관련해 유관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텔레비전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본주의의 병폐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탈북교육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교육열이 비슷해 충격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원산 출신으로 한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영희 씨는 최근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시청하면서 불편한 게 많았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케어한다는 그런 느낌? 아니, 자녀는 자녀만의 인생이 있는데 왜 부모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립심과 배려의 마음을 가르치기보다 너무 로봇처럼 만드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 마지막 회를 남겨둔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한국에서 비지상파 방송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열, 대학 입시 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 입시를 관리, 지도하는 코드에게 수많은 돈을 지급하고 친구들을 밟고 올라가려는 일부 학생들의 모습은 과장이 섞였지만 경쟁이 치열한 한국 입시 문화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내가 서울의대 합격했을 때보다 1000만 배는 더 좋아.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영재까지 3대째 의사감을 이루셨는데. 스카이캐슬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하늘성, 한국에서 명문대로 꼽히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약자를 따 스카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의역하면 최고의 위치에 서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 매체들은 과장이 많지만 한국 입시 지옥의 현실을 제대로 그려 국민적 공감을 받고 있고 출연자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추리를 가미한 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로 내신 성적뿐 아니라 각종 독서와 동아리, 봉사활동, 수상실적, 소논문 등 여러 이력이 대학 입학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이 드라마에 더욱 공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교원 출신인 엄연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탈북민 엄마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 환경은 큰 걱정거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 거 보면 저도 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다음에 어떻게 공부시켜서 어떻게 하지? 내심 걱정이 되죠. 벌써부터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 보고도 일찌감치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지역도 동네가 좋냐, 아니냐, 뭐, 사교육 기간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걸 보면서, 얘가 나중에 초등학교 갈 때쯤에는 동네를 옮겨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환경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 교수는 학생들이 학업과 경쟁에 집중하느라 주변 환경에 관심이 적어지다 보니 나중에 통일에 대해서도 이기적인 입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경쟁해서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주변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더 자기한테는 편한 방식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친구한테 생각지도 않던 자기 관심 바깥에 있던 통일 문제라느니 북한 문제라는지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무관심하게 되고 오히려 그게 나의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 뭔가 자극을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최근 한국국회가 민간단체에 의뢰해 대학생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통일의 필요성으로 북한 주민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전쟁 위협 감소를 응답한 비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웃의 북한 주민이 잘 살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9%에 그친 겁니다. 북한 출신의 교육 전문가이자 대안학교 교사로 활동 중인 이시밀 씨는 사회와 국가의 공익에 기여하기보다 개인의 출세와 이익을 위한 공부, 재력이 성적까지 견인하는 문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은 좀 더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이 사실은 이 사회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 통로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못하지 않냐. 왜냐하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자녀의 교육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것은 이제 좀 드러난 부분이고 확인된 부분이고 그렇다 보면 가정 경제력이 곧 교육 수준 격차를 만들어내고 교육 수준 격차는 결국 사회적 어떤 이 격차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 이어져 가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학교 성적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별개지만 한국 사회에선 이런 능력과 지위가 곧 자기 자신의 가치란 인식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컴퓨터 막대기로 불리는 휴대용 저장 장치 USB에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하는 정광일 노채인 대표는 스카이 캐슬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선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닉빈 부익부 차이에 대해서 한글 보내니까 거부감을 엄청 느끼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아니 남조선은 저렇게 자본주의는 썩고 병들었고 가진 자만이 살 수 있구나. 꼭 북한에서 선전하는 게 그거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부익부 비닉빈이라고 크게 표현되잖아요. 그 드라마랑 보면. 정 대표는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따뜻한 한국인의 이야기들도 많은데 점점 인간의 비열함을 극대화하는 막장 드라마가 많아져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내는 목적이 그거죠. 드라마 배경에 깔려있는 남한 주민들이 사생활이죠. 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가 간혹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강원도에 간다든가. 북한 사람은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아니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그날 강원도를 가? 북한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통행증이 없잖아요. 기사도 없고 그러니까 허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동의 자유가 뭐이고 거주주의 자유가 뭐이고 이런 걸 보여주자는 게 목적이지. 인간이 재산 때문에 극치까지 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거 보여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착각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아파트 등 한국인들의 생활 환경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다시 엄연숙 교수입니다. 주말에 나오는 드라마라거나 아니면 주중 메인 KBS 드라마라 이런 거 보면 집안이 얼마나 큰지 운동장 같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북한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재미로 보겠지 아마. 그러나 현실에 나와서 임대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한국 아파트에 대한 환상과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 등 남한의 경쟁 문화에 부딪히다 보면 낙심하는 탈북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 교육열이 비슷하기 때문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부정적 파장이 적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김석현 교수는 북한에서 사교육과 대학 입학에 대한 뇌물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 오히려 공감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이캐슬이 북한에 가면 이 사람들한테 저기는 썩어 빠진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지 3마리 가져가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물건을 줄 때 뭐를 주고 뭐 아파트 한 채 주고 그러면 저게 1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주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은 북한 주민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지만 이후 배운 사람이 그래도 잘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교육열이 한국 못지 않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성분의 한계로 주요 대학의 핵심 학과는 여전히 일반 주민에게 제약이 따르지만 그 밖에 대학 입학과 여러 특혜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밀 교수는 한국의 과열 입시 문화가 통일 후 그대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장점인 자유민주주의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복지 문화는 책임과 의무를 동반할 때 통일의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남북한 모두에 강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유인데 자유민주주의인 동시에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또 가장 많은 혜택을 주려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같이 마련되어 가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북한은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형편에 비해서 오히려 한국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경제적 격차는 현상이고 실제 본질은 자유인데 5시 30분 일출을 보기 위해 천문대 전망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해 뜨기 전 한나 씨는 천문대를 마주보고 놓인 길을 따라 등산을 시작합니다. 안 추우세요? 저는 추운데. 추워요. 반팔 입으시고 조금 걸으면 네. 땀 나겠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걸으면 땀 나니까 옷 꼭 입었다가는 짐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 저 꼭대기 있다는 저기 저 산봉우리 있는 거 거기까지 올라가요. 사람들이 지금 거긴 도착했을 거예요. 한나 씨는 4년 전부터 주말마다 산을 오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정상까지 올라갔고 한나 씨는 오늘 등산 모임 사람들의 목을 축일 음료수를 챙기느라 후발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삭감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워서 못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여기 좀 언더막이죠. 이렇게 쭉쭉 꼭대기까지 하자면. 처음 걸으면 좀 숨이 차잖아요. 여기를 올라가서 저기 정승 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때는 구름이 쫙 껴가지고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제가 산에 다닐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 허리가 딱 끊어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항상 북한 산하고 많이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야자수가 있네. 이 산 올라갔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이죠. 첫째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고. 그렇죠. 그 유엔에 들어갈 때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가다 나니까 알게 됐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를 전화로 목사님은 미국에 있다니까 우리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전화로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보내주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내주는데 저는 그때 구원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죠. 그냥 내 가족을 구원해 주는 거거나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는다니까 이런 못 사는 세계에서 내가 언제 잡혀나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는가 어디 감옥에 있는 걸 빼내주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생각했지 구원이란 뜻도 몰랐어요. 모르는 말 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모하고 같이 중국 조선족 교회를 연변에 있으면서 3일 동안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는 들으면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저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체사상으로 배우기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지 무슨 하나님인가 고 이러면서 3일 동안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왔대요. 또 부흥회한다면서 3일 동안 집회를 이렇게 매일 하는데 우리 이모가 그러더라고. 너 정말 잘 왔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오는데 미국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네가 정말 잘 왔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뒤에 앉아서 지금은 아멘 하지만 그때는 팔짱 끼고 앉아서 목사님 소리 아니 저 거짓말쟁이들 아니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러다 한 평신도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연변에서 북경을 떠날 때 그 집사님이 직분은 집사님이라잖아요. 집사님이 손잡고 우리 9명의 일행을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을 목적지까지 우리가 거기서 19시간을 버스 타고 가는데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우리 심중에 맞는 우리 딱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눈물이 팡팡 쏟아지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심중에 맞는 기도. 사고 없이 자유의 나라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했던 순간에 마음을 울린 기도. 그 이후 한나 씨는 유엔의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눈을 뜨면 성경책을 읽고 공책에 적는 일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고 그 덕에 1년 4개월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더해졌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달라진 것이 많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기도하냐면 내가 죽겠다고 시애틀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여기서 살기 싫습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보내주세요 하면 잠들었던 그 환상이 딱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방향도 저쪽 방향 이렇게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딱 저 방향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저 높은 아파트들이 있고 이게 딱 저 방향으로 이 그림같이 너무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말에 여기 올라와 보니까 너무 똑같아가지고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밝혔습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은 2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또 핵무기와 그 생산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정권의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댄 코츠 국장은 북한이 지난 1년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으며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계속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2월 말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정연설을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 국정연설을 2월 5일 하는데 합의했다며 이날 의회에 와서 국정연설을 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을 받아들여 영광이라며 우리는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고 많은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9일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의장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이유로 연설을 연기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국정연설이란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 외교, 안보와 경제 등 자신의 새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연설을 하는 것으로 이는 TV로 중계됩니다. 세계 각국의 부정부패 정도를 보여주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가 28일 공개됐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날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부패가 적은 겁니다. 전체 순위를 보면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가 2위, 그리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71점을 얻어 전년보다 4점 하락했습니다. 투명성기구 관계자는 미국은 최고위층에서 윤리 규범이 무너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57점으로 전년보다 3점이 상승했으며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14점으로 전체 180개 국가 중 176위에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야권의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전국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리우스 대 베네수엘라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수익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더는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와 계열사를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8일 화웨이와 관련된 뉴욕주 법원에 13건, 워싱턴주 법원에 10건의 혐의로 각각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등에 대해 금융송금 사기와 대일한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화웨이 자회사 2곳이 미국의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의 로봇 기술을 훔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